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 케빈 월시 전 연방준비이사회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매파로 인식되는 워시 후보 지명에 국제 금값과 은가, 또 비트코인까지 폭락했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은 가격은 30% 이상 떨어지면서 46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은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였고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마진콜을 피하려는 강제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죠. 네, 비트코인 가격도 9개월여 만에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무려 38% 낮은 레벨입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첫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잠시 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금요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워시 지명 소식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케빈 워시가 다른 후보들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과 은은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됐는데요. 과연 그가 정말 매파적일지 혹은 매일 탈을 쓴 비둘기파일지를 탐색하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금요일장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다우지수가 0.36% 내려갔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3%, 0.94% 밀렸습니다. 결국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M7 기업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거래일에 폭락한 데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아마존도 오픈AI에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 넘게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애플이 기록적인 아이폰 판매량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낸 덕분에 소폭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전날 폭등안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 가까이 빠졌고요. 반대로 테슬라는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외신에서 스페이스X가 테슬라 또는 AI 기업인 xAI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초대형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 시장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의장 지명 소식이었죠.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했던 다른 후보들보다 매파적이기 때문인데요. 월가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며 그의 지명은 연준의 독립성 유지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공격적인 완화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여러 책이 됐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케빈 워시의 매파적 스탠스는 그가 트럼프의 입맛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를 상쇄하지만 그의 지론인 대차대조표 축소가 추진되면 장기 수익률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버코어 ISI에서도 올해는 워시가 생산성 향상 가설을 바탕으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만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다시 매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명 소식이 나온 이후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선 달러는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로 전환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1% 가까이 오르면서 97.14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줄어들면서 금과 은은 폭락했습니다. 금은 약 11%가량 떨어졌고요. 특히 은은 레버리지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마진콜이 잇따르면서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하루에만 30% 넘게 떨어지면서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단기물과 장기물의 흐름이 엇갈리는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났습니다. 이 워시가 금리 인하에 나서도 그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선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점이 장기 금리의 상방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반대로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30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케빈 워시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쓸 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시마샤는 그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지 않았다면 선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케빈 워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봤을 때 그는 AI는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에 따라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의 발언을 분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같은 날 공개된 PPI 지표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2월 PPI는 전월 대비로 0.5%, 전년 대비로 3.0% 올랐고요.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로는 3.3%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항공유나 의료 서비스 등 PC의 물가에 반영되는 요인의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PC의 물가가 물가 목표치에서 더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큰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4일에는 알파벳, 5일에는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키운 만큼 이들 기업들의 자본 지출 계획과 수익성이 또다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2일에는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진 팔란티어, 또 3일에는 AMD 등 주요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데이터에서 핵심은 6일에 발표될 1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월가에서는 신규 고용이 7만 개로 늘어나고 실업률은 4.4%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연준 의장의 교체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머스크 유니버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xAI 혹은 테슬라와 합병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번엔 우주 공간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국에 최대 100만 개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태양광을 활용해서 운용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머스크는 본격적인 무게중심을 미래 사업으로 옮기는 전략을 공식화했죠. 전기차를 넘어 로봇과 AI 그리고 종착역인 우주 산업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부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AI 업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픈 AI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를 하루 만에 부인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황 CEO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축하면서 오픈 AI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아마도 지금껏 했던 투자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말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 참여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고 앞서 발표했던 $1,000억 넘을지에 대한 물음엔 그건 아니다 답했는데요. 업계에선 엔비디아 이번 투자를 단순한 재무적 판단보다는 핵심 고객사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는 만큼 순환 거래에 대한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가 올 4분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 AI가 월가 투자은행들과 IPO 관련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최고 회계 책임자를 뽑는 등 재무 파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오픈 AI 상장이 확정된다면 올해는 전례 없는 IPO 블록버스터 시즌이 될 수 있다 내다봤습니다. 현재 오픈 AI는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비상장 기업입니다. 기업 가치가 약 $5천억, 우리 돈 71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1,000억, 우리 돈 14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300억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존이 목표액의 약 절반인 $500억 투입하는 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오픈 AI 기업 가치는 $8,300억, 우리 돈 1,000조 원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AI 붐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인공지능 칩 확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AI 칩을 노리던 아랍에미리트 UAE 왕실 측이 트럼프 일가의 회사 지분 절반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50만 개 첨단 AI 칩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이중 거래를 주도한 타흐는 왕족이 세운 인공지능 기업 G42가 해당 물량의 5분의 1을 배정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일종의 기브앤테이크였다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정부 관료가 차기 미국 대통령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인수한 거래는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고요.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회사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도 트럼프나 회사의 공동 설립자로 미국 정부에서 중동 특사로 활동하는 스티브 위코프는 지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도 살펴보죠. 미국 포드가 중국 샤오미와 전기차 생산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합작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샤오미 외에도 비아드를 비롯한 중국의 다른 전기차 회사들과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스 측은 이 같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업계는 그간 진팔리 CEO가 공개적으로 중국 전기차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왔다는 점이나 최근 트럼프가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그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서 협업 가능성이 상당하다 보고 있는데요. 만약 실제 성사될 경우 그간 100% 관세로 막혀있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미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체 경쟁 압박도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약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에서 중국이 절반이 넘는 64%를 차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출하량 기준 상위 7개사가 모두 중국 기업으로 합산 점유율이 80%를 넘길 만큼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반면 K-배터리 업체들의 부진은 뚜렷했는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산 ESS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은 전체 시장의 4%에 그쳤습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한국 배터리 업계의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북미 시장을 돌파구로 삼아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용 LFP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나흘째 올라 30일 사상 처음으로 90만 원대로 올랐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는 한때 93만 1,0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지난 28일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한 이후 개선된 투자 심리가 이어진 데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한 점 등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5%대 상승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상승에 40포인트에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면 제주반도체가 17.5%대 급등했고 리노공업도 14%대, SFA반도체도 14.29% 올랐으며 마지막으로 미래반도체까지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올해 1호 상장 기업인 덕양에너젠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지난주 금요일 공모가보다 3배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스펙 합격 상장을 제외한 올해 신규 상장은 덕양에너젠이 처음인데요. 2020년에 설립된 덕양에너젠은 가성소다 제조 공정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자체 기술력을 통해 고순도 산업용 수소로 전자해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은 울산 출하센터 구축과 설비 증설, 신규 공장 설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 함께 모아보면 덕양에너젠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NBR모션도 9.8%대, GFI는 2.54% 오르면서 2만 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KTNG 지분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KTNG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KTNG는 지난주 금요일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스가 주식 591만 4,169주, 약 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전망되면서 블랙록이 지분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KTNG가 속한 필수 소비재 ETF 안에서 함께 구성된 종목들도 함께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KTNG는 해당 소식에 5.7% 오르면서 주당 15만 3,900원에 마무리가 된 반면 함께 필수 소비재 ETF로 묶여있는 종목들 중 아모레퍼시픽은 0.5%대 약세, LG생활건강도 1.5%대 하락했으며 CJ제일제장도 0.9%대 하락했습니다. 성수동 옛 삼표 레미콘 부지를 활용한 초고층 복합 개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기대감에 삼표시멘트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성수동 핵심 입지의 대규모 개발이 현실화되면서 삼표그룹 전반의 자산가치 재평가 기대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표그룹의 성수 프로젝트가 행정 절차를 상당 부분 마무리하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이 결합된 초고층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표 시멘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자산주들도 함께 해당 이슈와 함께 올랐는데요. 삼표 시멘트가 그중에서도 27%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같은 이슈로 하림제주도 14%대, 서부 T&D도 11% 올랐으며 대성산업까지 9%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 거래일 우리 시장 코스피가 간신히 최고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달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5,000피, 1,000스닥을 달성한 국내 증시. 이제 1월 랠리는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뉴욕 증시가 좀 위축됐기 때문에 2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번 달에도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5,224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 5,300까지 다가갔었지만 다시 밀리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대형주들에서 나온 악재의 장 막판에 밀리면서 1.3% 약세 기록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의 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관세 이슈와 또 연준 의장 지명 등 조심스러운 뉴스들에 투자자들이 신중한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코스피가 4.7%, 코스닥은 15.6% 급등했습니다. 코스피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졌는데 특히 외국인이 대규모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2조 원 가까이 팔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물량을 대부분 받아냈습니다. 2조 3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의 강한 사자세가 계속됐습니다. 기관 1조 3,351억 원 순매수하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7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도 9,83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선 반도체만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6% 상승하며 무려 90만 원을 돌파했고요.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SK스퀘어도 7.3% 올랐는데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 발표가 반도체 대형주 전반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시총 상위 20위권에선 두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ABL바이오쇼크로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대체로 흔들렸습니다. 또 2차 전지는 실적 경계감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6% 가까이 빠졌고요. 반면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노공업이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총 8위에 자리했습니다. 환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원 20전 오른 1,439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케빈 워시 의장 지명자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 릭 라이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부분 최고 투자 책임자 등에 비해서 통화 완화적 성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역외 환율은 1월 31일 기준 새벽 6시 기준으로 1,450원 70전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워시 지명자의 성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여서 이번 주 환율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죠. 2월 바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4일에는 미국의 1월 ADP 민간 취업자 수, 그리고 목요일엔 영국과 유럽 등이 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내일 AI 버블 논란을 만들었던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AI 섹터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겠고요. 오늘은 삼성, SDI와 제일기획 등이 실적을 공개하니 확인하시죠.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이 또 올랐습니다. 반도체주 열풍 식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소부장단이 대형주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 캐비너시 지명으로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흔들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경계감이 이미 반영한 모습이긴 했는데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는 좀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1.3% 빠지면서 15만 8,400원, SK하이닉스 2.8% 가까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90만 닉스 반납하면서 8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3% 내림세로 48만 8,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9% 하락하면서 39만 500원에 거래됩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약세, SK스퀘어까지도 1.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6만 3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1위부터 6위까지 보시면 시총 3위의 에코프로만 상승불 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또 하락합니다. 에코프로 BM이 1.3% 추가적인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9천 원, 알테오젠이 3.4% 약세로 39만 9천 원, 반면 에코프로는 1.8%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 16만 5,4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3.3% 약세로 70만 4천 원, 삼천당 제약이 4% 하락하며 46만 1,500원, ABL 바이오도 2%대 추가적인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19만 3,800원에 거래됩니다.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양대 지수 5,000P와 1,000스닥을 지켜내면서 반도체 중심의 강시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질주와 함께 시장 전반의 체급이 한 단계 격상된 한 주였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에는 네이버, LG CNS, 카카오, 삼성전기,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외국인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상승장에서 지난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네이버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데요.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이버페이를 보유한 네이버가 핵심 수혜주로 부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네이버 주가 역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죠. 네이버가 주요한 사업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럽과 북미를 아우르는 글로벌 수주 잭팟이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은 29일 캐나다에서 옴니클로의 새로운 제형 허가를 획득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입찰에서 대다수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셀트리온이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약 4년 만에 1,000선을 돌파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의해 움직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입을 모아 선택한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로보티즈, LNC바이오, 서진시스템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무서운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1월 26일 하루에만 약 20% 가까이 급증하며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이런 강력한 매수세 배경에는 바닥을 찍고 반등한 리튬 가격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진 데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양극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매수세가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사업이 일시적인 정체기를 지나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관 투자자들은 방산, 금융, 반도체 장비주를 동시에 담으면서 지수 상승기에도 선별적 매수 전략을 보였습니다. 순위권에는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키움증권, 이수페타시스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장비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지난주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월 중순 SK하이닉스와 약 97억 원 규모의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번 수주는 차세대 HBM4 공정에도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관들은 한미반도체가 AI 반도체 후공정 시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에 표를 던진 겁니다. 이에 2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이끈 점도 투심에 자극을 줬는데요. 그 훈풍이 반도체 장비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1월 30일 현대로템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20%나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로부터 입금된 3조 원 규모의 선수금도 기관의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수주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기관들은 현대로템을 확실한 실적주로 판단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인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형제들과 함께 K바이오의 핵심인 알테오젠, 그리고 HLB 리가켄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HLB는 마침내 간암 신약 허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8일이었죠. HLB는 미국 FDA로부터 간암 신약에 대해 본심사 착수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었는데요.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본심사 착수 여부가 이토록 빠르게 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 보완을 요구받았던 제조 공정 문제가 사실상 완벽하게 해결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기관 투자자들은 HLB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오전 한 10시, 11시를 넘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부터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지명했다라는 소식, 이 부분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진짜 케빈 워시 때문에 그랬는지 뭔가 이게 재료가 필요했는데 케빈 네. 워시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죠. 너도 팔고 나도 팔다 보니까 서로 우르르 무너지는 뭐랄라도 시장이 특히나 이제 원자재 시장하고 귀금속 시장하고 코인 시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한번 체크해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이 계속해서 주초에도 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더 흘러내릴 분위기고 네. 우리도 지금 프리장에서 좀 그렇죠. 그래요. 예, 프리장에서 지금 뭐 반도체, 뭐 방산주, 일부 방산주,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많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뭐 봐야겠죠. 바로 오늘 네. 이제 급락 출발했을 때 바로 또 득달같이
저가 매수라고 또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올라는지 그거는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힘든 하루, 힘든 한 주간을 갖다가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커져버렸어요. 구간인 네, 거는 분명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뭐 짚어봐야 되니까 저희가 좀 모셔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아, 우리 뭐 제작진에서 딱딱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정확하게 하시는지 몰라. 우리 신 교수님 현업에 여의도 계실 때는 또 채권 쪽에 레전드셨는데 잘 됐네요, 진짜. 뭐 시장 왜 이랬나 뭐 다들 뭐 케빈 씨 탓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해야 되는데 네. 왜 해시시 아닌 케빈 해시시 아닌 케빈 워시냐. 네네. 뭐 릭리더라든 소리도 막 한참은 나오더니 했습니다. 우선 이 지금 이게 워시가 어떤 인물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일단 워시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서 네. 제가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 저, 기억? 저 개인적으로 이제 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네네. 하나는 2013년 말, 2014년도에 내년도 경제전망 포럼을 이제 당시 리서치센터에서 준비하면서 네. 어떤 연사가 기조연설로 적합할까. 이제 당시 양적 완화를 막 시작했던 강하게 밀어붙이던 때라서 예. 당시 워시 연준 이사가 양적 완화 난 반대세하고 던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었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모셔서 예. 기조연설을 한번 들어보자. 어디 우리 서울에서. 네네, 서울에서요. 예. 깜찍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 당시에 제가 보니까 연준 그 멤버들도 다 에이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 연예인으로 치면 소속사. 네네, 네. 금액이 한 번 오시는데 예. 당시에 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예. 그렇지만 한 1억 가까이 와. 한 번 비용이 왔다 들었던 가는데. 분, 예, 전 연준 이사인데도 예. 그래서 일단 접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당시 지명도가 너무 낮았어요. 국내에서는 케빈 워시는. 예, 이분을 잘 모르시니까. 음. 그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아이비들 미팅을 하러 갔었는데 네.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당 신임 연준 의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옐런 시절에. 네네. 네. 현지에서는 워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한 지 한참 됐는데도 예.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냥 그때 하고 은퇴를 하시면 이제 연준에서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계속 뭐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된 걸 보고서 드디어 이분이 지난 1기 트럼프 때도 상당히 월가에서는 네. 높은 가능성으로 이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당신 좀 젊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이후로도 뭐 거의 8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분을 임명한 이유는 뭐 네 분의 유력한 후보가 있었잖아요. 두 예. 명의 케빈하고 예. 크리스토퍼 월러. 월러하고 리더하고 네 네. 명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가장 그래도 믿을 사람을 찾지 않았나 그러게요. 싶습니다. 뭐 케빈 하셋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믿었지만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했었기 때문에요. 대통령 뜻에 따라서 금리를 많이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했었고 오히려 워시 같은 경우는 시장도 좋아했고 트럼프도 너무 좋아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이 사람이 임명된 다음에 내 말을 잘 안 듣지 않을까. 워낙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게 너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지 않은 나머지 두 명을 선택하느니 하셋이 아니라면 케빈 워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이력을 보니까 뭐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하시고 모건 스탠리 부사장 거쳐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 35살에 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린 2011년도에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푸는 것은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발해서 이제 사직을 하죠. 연준 이사 임기가 14년이거든요. 네. 근데 2006년에 들어가서 불과 한 5년 만에 네. 10년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 나오는 그 꽃보직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저 사람 강단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혹은 뭐 정직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처음에 이 워시
지금 이제 차기 의장이 네. 됐습니다만 이분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그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네. 소녀 사위다. 네. 선녀 이것 사위. 때문에 월가와 워싱턴을 연결할 수 있는 뭐 초엘리트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었었던 것 같고 상당히 유연하다는 네. 평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저 장인어른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이시고 맞아요. 친구도 보통 친구가 네, 아니라 60년 60년직이라고 예. 하고요. 뭐 그린란드 매입할 때도 뭐 이 얘기를 계속 일기 때부터 했었다고 예.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너무 합리적이라서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나의 정치적인 후원자 혹은 친구의 사위라는 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네. 지난 주말에는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워낙 단기적으로 그 뭐랄까요 디베이스먼트 랠리, 트레이드 랠리 혹은 화폐에서 빠져나오려는 대탈출 랠리를 너무 급격하게 진행했던 영향이 이제 네. 살짝 되돌려졌던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인사가 임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분은 그래도 그 네 분 중에서는 신뢰가 그래도 네. 좀 있고 그 신뢰라 함은 그 말의 무게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심을 잘 잡고 뭐 연준과 시장 또 뭐 어떤 워싱턴 뭐 이런 전체적인 관계에서도 뭐 괜찮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네. 얘기. 네. 예. 근데 이분 얘기를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뭐 다양한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뭐 그동안 이분이 했던 얘기를 쭉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분의 코멘트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분의 주장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랑 똑같아요. 경제 성장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예, 이분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했던 얘기고 하세드 의장도 똑같이 했던 얘기니까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화폐 발행을 많이 해서 생긴 것이지 지금처럼 AI 혁명이 AI 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떨어뜨리고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첫 번째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아까 연준을 이사직을 박차고 나올 때의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대기업들이라든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에게만 수혜를 주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더니 자산 가격만 올렸고 네. 자산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대기업 금융기관들만 돈 벌었으니 이런 그 과도한 대조표는 좀 줄이고 서민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전반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차라리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모든 양극화라든가 금융과 실물의 괴리 현상들이 다 양적 완화에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표 자체를 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줄이고 그걸 전제하에 기준금리는 많이 낮출 수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생산성 혁명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성장이 좋아져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들을 네. 펼치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동안 뭐 몇 년 전에 연준의 그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파산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중소형 규제에 체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 신용에 대한 흐름이 실물 경제에서 신용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게 막혔다. 그래서 이건 연준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예. 또 바젤에 대한 바젤 2, 뭐 바젤 3, 뭐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은행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 규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거창하고 복잡한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이제는 미국에 적합한 가장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미국을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규제를 다시 재편해서 오히려 은행의 대출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이분의 기본적인 경제나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연준 이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리를 갖다가 그냥 자기 뭐 강단 있게 박차고 나온 거. 그건 제가 봐서는 일단 돈이 받쳐주면 가능해요. 맞습니다. 예. 뭐 처가가 워낙 빵빵하고 그 와이프가 제인 로더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예.
장인은 로널드 로더. 네. 저 차남인데 형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일한 그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뭐 와튼 스쿨 동문에다가 젊고 힘있고 돈 있을 때 뭐 뉴욕 사교계를 갖다가 휘졌나 보던데. 그래 보통 친하겠어요. 그러다가 2020년 그때 아니지. 이번에 그 다시 그거 했을 때 23년 그 선거 때는 무려 얼마더라? 우리 돈 70억이니까 한 500만 불을 갖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 전에도 쭉 해왔지만. 로널드 로더가.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빈 워시한테 늘 뭔가 이렇게 부채의식이 있는 듯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연준이 아니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는 조건 하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면은. 네. 연준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거 하고 이제 금리 인하다.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문했다면 그것도 자꾸 얼음을 넣어주네요. 그러면 이거 뭐 커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월가는 지금 약간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뭐 그 이상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대차 대조표를 줄이게 되면 줄여서 거기서 생긴 여력을 기준금리를 낮추고 다른 쪽의 실물의 경제에 투입을 해야 된다. 글쎄. 지금처럼 네, 금융에 너무 네. 과도하게 가 있는 자금의 흐름을 실물 쪽으로 또 서민 중소기업 쪽으로 좀 넘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칫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채 수급은 불안정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일단 오르겠죠.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오히려 장기 금리는 오르고 단기 금리 떨어지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금리 차가 벌어지는 형태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분의 이 철학 자체가 그 말은 알겠는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의심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또 대조표를 줄이게 되면 불과 한 달 전쯤인가요? 저희 배관 머니마켓의 이 단기자금 시장의 배관을 흔들지 준비금 자체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단기 금리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뭐 지준금 관리 뭐 정책도 내놓고 했던 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는 맞는데 당연히 앞에 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끝까지 과연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준금리 내리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과연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내지는 이런 걸 잘 다루는 영상에서는 이제 유대인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케빈 워시의 장인,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하는 이 로널드 로더가 세계 유대인 회의인가 의회의 회장 노릇을 갖다가 벌써 꽤 오래 해왔더라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파월이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 출신이 아닌 연준 의장이었고 케빈 워시도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유대인 입김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으로 그랬다고 합니다만 케빈 워시가 금리 안 내리면 소송하겠다. 농담처럼.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농담에도 농담 유골이라고 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짝 이 케빈 워시의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느낌? 네. 믿는다는 표현이 과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은 그래서 아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어쨌든 워낙 자기 뒤에 배경들도 있고 꼭 그 말을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게 지난 주말에 그동안 화폐 대탈출 랠리를 약간 되감는 이런 현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뼈 있는 농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미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법무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쿠. 네. 갑자기 제가 리사쿡. 네. 리사쿡 이사도 현재 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현재 소송하고 대법원 지금 심리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과연 그렇게까지 친구의
사위를 거꾸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럴 일들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회 싶습니다. 인준을 받으려면은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은 뭐 없던 일로 하든지 해야 될 거. 그 누굽니까 그 의원이랑. 아, 톰 틸러리. 예. 거기는 계속해서 뭐 사람은 적합한데 파월 의장에 대한 그 소송 그거 안 하면은 안 하면 그걸 계속 그거 하면 나는 인준 못 한다 하니까. 네. 아 근데 금은은 왜 그랬대요? 글쎄요, 뭐 지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화폐 대탈출 랠리라는 것의 근본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지금 경제가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성장률 4% 5% 얘기하는데 미국 경제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기준금리 더 낮추라고 하고 재정은 여전히 많이 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뭐 원자재라든가 뭐 리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가장 그래도 4명 중에 매파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워시가 의장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과열량상이던 금속 시장 자체가 좀 부러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일단은 들고요. 근데 그 전후에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일단 금하고 은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악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같은 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가 그동안에 금을 계속 매입해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작년 대비 금의 그 수요 매입을 20%나 줄였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중앙은행들이 알고 보니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일단 감소했다. 반면에 ETF라든가 골드바의 수요는 뭐 80%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적정한 어떤 가격에 있을 때는 중앙은행들도 사고 또 산업 수요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런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사는 수요, 실제 수요죠. 중앙은행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다른 산업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그 리스크가 벌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태양광 그 패널 제조업체들이 은에 대한 그 은을 거기에 이제 쓰는데요. 전체 태양광 모듈 제조에 3% 정도 썼었는데 원가 비중이 원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3년 사이에 최근 26%까지 한 9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라 은을 어떻게든 좀 빼고 다른 대체제를 찾아볼까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 안에서도 뭐 전략망 같은 거 만들 때 구리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도 역시 금속의 가장 중요한 3대 금속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수요가 지금 줄고 있다. 라는 소식들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거나 아니면 조금 멈추거나 뭐 이런 뉴스들도 최근 귀금속 시장의 과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사실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매파적이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건 어렸을 때 얘기고 30대 때 패기 젊었을 좋을 때. 때.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비둘기파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유연하다, 탄력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뭔가 그래도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금리 인하는 아니고 약간의 고금리 상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뭐 기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한 방향으로 갔던 것들이 뭐 이 핑계로 재조정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 부러지는 모습 봤을 때는 전형적인 비투의 말로예요. 비투. 레버리지가 맞습니다. 저기도 뭐 심지어 20배, 50배짜리도 있었나 보던데 은선물 시장에. 뭐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 각도를 보면 그게 정상적인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이제 뭐 마진콜 위기에 처하니까 일단 던지고 볼 일이고 또 워낙에 또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로 그냥 같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뭐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씨가 정말로 매파적으로 금리를 안 내리거나 혹은 뭐 그 아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갑자기 워시가 한 명 임명됐다고 사라지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추세 자체는 뭐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은 걸로 봅니다만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뭐 달러가 완만하게 약세로 간다든가 뭐 원자재 시장이 좀 더 강세로 간다든가 하는 흐름은 맞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은 좀 조정을 받는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시장 방향에 대해서 예측이 너무 지금 갈리니까 글쎄. 투자자분들이 이제 맞아요. 뭔가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고 싶지 않은 게 왜냐하면
소장님도 주말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금리는 네. 미국의 낮아요. 금리는 낮아지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러면 이제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또 쏠릴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네. 지금 진행됐던 자산의 추세는 그냥 조금 더 이어질 수 네, 있다라는 저는 얘기신 일단 거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전망이나 뭐 이렇게 투자 자체도 네. 글쎄요, 이게 뭐 한 달, 예. 3개월을 맞추고자 들려고 한다면 네. 한다면 시장 전망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맞아요. 뭐 1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저는 이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저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더 큰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보다 뭐 3년 뒤 적어도 뭐 3년 뒤에 지금보다 가격이 위에 있을 것 같으면 네. 전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해서 사셔도 될 거라고 어. 생각하고요. 반대로 3년 뒤에도 이건 별로인 것 같은데 할 거는 예. 굳이 네, 단기 전망이 좋다고 해서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시장이 많이 출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2월 첫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코스피가 지금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로는 5,110, 그리고 코스닥도 1.4% 하락 예상되고요. 1,133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목가는 15만 5,500원, SK하이닉스 4.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6만 4천 원. 현대차입니다.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49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7%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호가 39만 원으로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30만 3천 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7만 원이고 SK스퀘어가 6%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는 15만 2,100원으로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이제 케빈 워시 지명 소식 이후에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알테오젠 오늘 3.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8,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22만 9천 원, 에코프로는 16만 2,7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호가 71만 1,000원으로 2.3% 하락 예상되고 삼천당제약은 예상 체결가 47만 원, 리가캠바이오가 5%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가 19만 2천 원이고요. 자, 그리고 HLB는 2.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7,100원. 에이벨바이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리노고 모두 4%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 호가는 30만 9천 원으로 1%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오늘 변동성이 진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네요. 예. 네, 장중 변동성도 상당할 것 같은 그런. 네. 왜냐면은 이제 특히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예. 뭐 SK하이닉스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사고 싶다가도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못 사고 이랬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제 뭐 예. 2월 1일 날 일요일이기도 하지만도 우리는 또 일요일이든 뭐든 매월 첫날 그 전월 수출입 지표 발표하는데 반도체 수출은 엄청나게 또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빠지고 나면 또 다들 그래요. 선반영됐다고. 말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야, 거기다가 금요일 날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저희 금요일 날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불안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돈 태우고 진짜 가슴 졸여야 되는 시장에서 저렇게 앵커란 친구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뭐 빠지면 또 오르겠죠. 빠지면 또 돈 들어오겠죠. 이제 소장님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 11시쯤이었죠. 네. 네,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잠시 이동 중에 택시에서 눈 좀 붙이고 내렸는데 시세를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정민 앵커한테 전화해서 저 이거 뭔 일 있었느냐고. 예, 뭔 일 있었냐 했더니만 정민 앵커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짚으셨죠. 아침에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오를 거라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고 이제 그러니까. 케빈 워시 지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소장님이 근데 시장 이제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예, 그냥 뭐 흰 소리로 듣지 마시고
시장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오르겠거니 하는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할 때가 제일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때가 위험한 거죠. 예. 예. 뭐 오르겠지 또 오늘도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저나 오늘 이제 장중 변동성은 엄청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또 뚜껑 열어보고 그거 하고 아니 저기 우리 신동준 교수님 저 여의도에 언제까지 계셨죠? 2024년까지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네네. 재작년까지 계셨고. 근데 지금 저기 인플레이션의 습격을 갖다가 감수하셨는데 작년에 그 책에 네, 작년 말. 예. 인플레이션의 습격? 인플레이션 네네. 습격. 이게 브라운 대학교 교수님하고 네. 그리고 세계은행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두 분이 예. 쓴 베스트셀러인데요. 영어로 된 책이라 예. 번역하신 분이 예. 있고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감수하고 뭐 그 견해를 오. 밝힌 책이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좀 독특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풀린 아까 그 워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하고도 약간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여기고 네네, 있는데 네. 그게 라고, 아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그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정치 경제학자들이세요. 그래서 예. 이 경제적인 현상,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을 정치 경제학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평소에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예. 그런데 또 나름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기도 하다. 최근 상황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물려서요.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은 수요가 과열돼서 나타난 게 아니라 공급 충격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공급 충격. 네, 예를 들면 탈세계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급망이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 공장이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네네. 더 비싼 인력을 써야 되고 거기에 뭐 공장 짓는데 또 돈 들어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후 위기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 비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장을 이제 친환경 소재로 다 갈아엎어야 된다던가 예. 전기차 라인업으로 바꿔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돈 번 걸 가지고 저축하고 연금 가입하고 하면서 네. 저축 과잉의 시대였고 그 돈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금리를 쭉 낮춰왔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생산하던 사람들이 저축하던 사람들이 그걸 빼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 때문에 공급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 이게 수요가 과열돼서가 아닌데 이게 공급 충격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 충격에 편승한 이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바가지를 씌운 면이 있다. 뭐 에너지 기업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가격을 조금 올린다거나 아니면 소비재 기업들이 조금 가격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수요 과열이 아니라 공급 충격과 기업의 바가지 씌우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들면 결국은 모든 그 약한 고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훨씬 더 피해를 크게 본다라는 거죠. 수요가 과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정치 경제학적 선택이고 사회적인 계층을 더 양극화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몇 년 전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뭐 횡재세 같은 것들 기업이 특별히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뭐 유가 올라서 생기는 어떤 수익 혹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생기는 뭐 금융기관들의 수익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거기 세금을 걷어서 약한 고리에다 좀 나눠주자 뭐 이런 주장이라든가 그 횡재세는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 몇 년 전에 21세기 자본론처럼 몇 가지 이제 해결책들을 당신들이 이렇게
짚어주는 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진짜 제가 경제학이 아니고 정치 경제학 맞습니다. 내지는 이념 경제학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담합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좀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 책이 좀 뭐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 상황이고 변동성 확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일 월요일 오늘 2월달 첫 거래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호시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에 주요 이제 금융시장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이제 귀금속 가격, 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라든지 또 투매 물량까지 나오면서 그런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이제 프리마켓에서도 많이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일단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 떨어집니다. 5,116, 코스닥도 2% 하락, 1,125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떨어집니다. 15만 6,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8% 하락합니다. 87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도 2.4% 떨어집니다. 48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11만 4,800원으로 2% 약세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5% 떨어집니다. 39만 2천 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지금 하락합니다. 0.6% 내림세 173만 3천 원, SK스퀘어가 4% 하락합니다. 54만 2천 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합니다. 131만 원. 기아가 좀 떨어지네요. 15만 2,200원, HD현대중공업이 56만 5천 원으로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4% 떨어집니다. 지금 39만 6,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2만 8천 원이고 에코프로가 16만 1,600원으로 0.5% 떨어지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2.6% 하락합니다. 70만 9천 원이고 ABL바이오가 19만 4,7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5.6% 떨어지고 있습니다. 19만 1천 원이고 삼천당제약도 5% 하락합니다. 45만 6천 원, 코롱티슈진 10만 2,100원으로 2.7% 약세고요. 리노공업이 6% 넘게 떨어집니다. 9만 9,100원이고 HLB는 상승합니다. 5만 6천 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양시장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일부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시장 종목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은행주, 금융주 좀 볼게요.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3.6% 상승합니다. 10만 3,700원이고요. KB금융도 1.9% 올라갑니다. 13만 7,900원. 금융주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도 1.7% 올라갑니다. 8만 5,700원. 제주은행,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0.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주는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갤러리아가 3% 올라가고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가 1% 안팎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오늘 카지노 쪽도 일부 종목이 올라가네요. 파라다이스가 1.9%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GKL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액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지금 파마리서치, HD한국, 조선해양, 포스코퓨처엠, 삼성물산, 네이버, 현대건설, 하이브, 카카오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17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66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4,810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454억 원, 147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58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죠. 11원 50전 상승한 1,45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변동폭이 진짜 크네요. 그렇죠. 예. 예. 금리도 많이 뛰고. 맞아요. 예. 달러엔 환율은 지금 이제 155엔 공방으로 다시 상승, 엔화 다시 약세로 가고 있고. 니케이는 살짝 뭐 강보합 수준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뭐 총리 입장에서 엔저를 좋아하거나 엔고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근데 전반적인 톤이 그래도 뭐 엔화 약세 쪽이 더 일본 입장에서 낫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가 좋아라고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베센트 장관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달러다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 에어포스 1에서 했는 얘기인데 비행기 그 옆에 엔진 소리가 웅웅거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못 들었대요.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달러 약세는 못 듣고 달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들었는지 It's great라고 한 거예요. 달러는 잘하고 있다. 달러는 great라고 그런 말도 들리고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다시 1,450원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왔는데 신 교수님 네. 환율은 지금 이거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시작했던 개입 국면 그 이후에 해바뀌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1,450원. 네. 우리가 우려했던 1,480원대에서 한 30원 아래. 그리고 우리가 살짝 봤던 1,420원에서 30원 위. 또 이제 딱 우리가 최근에 봤더니 이제 중간에 왔습니다, 이거. 환율 이건 나름대로 또 뷰가 서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렵죠. 어렵죠. 예. 환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장님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뭐 일단 환율은 양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 예를 들면 뭐 1년 뒤든 3년 뒤든 10년 뒤든 예. 지금부터 그 기간 동안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예. 그 금융 투자든 실물 투자든 예.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아니면 미국 또는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높을까 그 차원에서 아직은 해외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금리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자연스럽게 환율은 달러가 좀 강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큰 흐름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그 강세의 폭이 컸다라는 반성들이 좀 있었고 달러 강세 쪽으로 지난 한 10년 가까이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한쪽으로 포지션이 다 쏠려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되감기면서 반대 방향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 달러랑 원을 봤을 때는 달러는 강세가 맞는데 원은 예. 약세고요. 근데 글로벌하게 엔하고 유로나 이런 통화랑 비교했을 때는 인덱스 자체는 달러는 완만한 약세로 가는 흐름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 신 교수님이 금통위원이시라면 네. 금통위에 가서 금리 결정할 때 어느 쪽으로 손을 드시겠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한국은 네. 이 통화 정책이 참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가 보통은 좋을 때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고 예. 그럼 물가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제가 좋을 때 결국 물가가 안정돼요. 그럼 금리를 내려야 될까요? 높여야 될까요? 이게 되게 힘든 이슈고요. 반대는 또 반대죠.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환율은 막 튀죠. 워낙 약세죠. 네, 경제는 최악인데 환율은 튀어 있거든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네, 더 힘든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환율이나 우리나라는 물가 자체가 환율에 너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예. 경제와 물가가 꼭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나쁠 때 물가가 내려가야 네. 통화 정책을 하기 쉬운데 네. 우리는 좀 반대의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5번 할 때 우리는 한 2번 하고 멈추고 예. 뭐 5번 내릴 때 우리도 한 2번 내리다 말고 하는 것들이 그런 위아래의 변동성이 우리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환율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국가의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를 보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예. 환율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좀 완화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금통위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쉽지는 않은 굳이 거고. 위냐 아래냐를 봤을 때는 조금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율에 대한 이슈가 워낙 단기적으로 크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금리 25bp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여파가 또 잘못 갈 수도 있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미세적인 정책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뭐 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재편이라는 게 뭐 싹 다 갈아엎고라는 표현보다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드리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개념이라고 치면 예. 내가 재편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가장 시장의 기대가 낮은 곳은 어딘가. 하지만 망하지 않을 곳. 아까 3년 뒤, 5년 뒤에도 추세는 그래도 살아있을 곳. 네. 그런 곳에다 배분해서 저는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쉬운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트레이딩 아까 여기 좋을 것 같으니까 일로 갔다가 거기 또 팔고 또 나와서 저기 갔다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기가 얘기라서 어딘 거예요, 대체?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달러가 너무 네. 지난 한 10년, 15년이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에 대한 기대가 강했다가 사실 작년 말, 작년 중반만 해도 달러 외의 투자는 전혀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넣어놓는 투자들이 최근까지는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만약 조정을 크게 받았다면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 아까 30% 이상 조정받고 하는 그 시장이라면 그래서 이거를 또 굳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지금 또 거꾸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국면이고 너무 예.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은 또 좀 담아나가는. 오히려. 네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과 지난 3, 4일 전만 해도 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의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시니까 본업이 있으시고 시장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시기 어렵기 힘들죠. 때문에 예. 조금은 저는 추세를 보면서 싸졌을 때 들어가는 편안한 투자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저는 금융시장에 일을 했지만 저는 예.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 드리면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하면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또 저기 교수님 왜 옛날에 일선 하실 때부터도 그 별로 막 리포트 읽는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하는 그 수익률 곡선 보면서 네. 수익률 곡선. 네. 지금 그러면 우리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금년부터 우리 한국 경제 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보이십니까? 나갈 길이? 근데 수익률 곡선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됐어요. 퇴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자체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뭐랄까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 혹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가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연준이 초장기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연준이 가지고 있고 예. 가격을 연준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일드 커브는 예전에는 이제 그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사실 그것만 잘 봐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때는. 예, 근데 예. 지금은 너무 많이 수익률 곡선 자체가 왜곡이 돼서 지금은 수익률 곡선에 대한 시그널이라기보다는 반대로 한 언제부터일까요? 한 금융위기 이후 한 뭐 15년 네. 이상 왔던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우리가 장기채를 사면 단기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그 보상을 우리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네. 오랜 동안 장기채를 보유할수록 더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값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은 정상화가 이미 됐고 예. 그 정상화가 조금 더 뭐랄까요? 정말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수익률 곡선도 충분히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수익률 곡선만 놓고 보면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좋아질 거라고 해석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이 교과서적으로는 네. 근데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인데 예. 지금은 거꾸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못 봐오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게 있어서 실질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화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익률 곡선 자체를 지난 뭐 4, 50년 교과서적으로 해석했다가는
많이 틀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 일본 그 조기 총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민당이 과반 차지하면은 네, 지금 그게 컨센서스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어때요? 얘는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내는 당연히 약세로 갈 거고요. 네. 그럼 우리 원화도 네, 그냥 약간 그렇겠죠. 동조되는 현상.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중단기적으로는 기본적인 저희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담이 네네.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깔려 있어서 물론 엔화와 동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혹은 또 지금처럼 엔화 이슈가 더 강하다면 당연히 환율은 좀 더 상승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이제 우리 지수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참 그 3천 근방만 오면 이렇게 힘들어하던 지수가 네. 훌쩍 그냥 5천을 갖다가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네. 5천대에 안착을 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소위 말하는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이라고 주당 순이익에다가 이제 밸류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랐는데 여기서 워낙에 EPS가 반도체, 뭐 방산, 조선 할 것 없이 몇몇 쪽에서 너무 좋았던 것이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 또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했었고 네. 이게 한꺼번에 쑥 오니까 순식간에 5천까지 올 수도 있었다. 네.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네. 좀 급하게 왔으니까 조정이 있더라도 네. 그렇다고 옛날처럼 이제 뭐 2천대로 내려가고 3천대로 내려가고는 아니다 네. 하는 확신은 서는데 이제는 코스닥입니다. 정부에서도 타겟을 딱 옮겼고요. 네. 그 논리가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능할까요? EPS도 PER도 다 같이. 만만치 않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지금 사실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도 작은 기업들은 EPS나 뭐 PER이나 이런 뭐 적자인 기업들도 많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을 안정적으로 산출하기가 참 만만치 네. 않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미국조차도 미국의 기업들조차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죠. 맞아요. 미국도 네. 지수는 어떻게 보면 네. 기술주들이 끌고 왔죠. 이 변동성도 네.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인가에 대한 의심이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은 숫자를 참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코스닥 목표치를 그래서 못 내고 있거든요. 못 내고 있어요. 한창 그 코스닥 150 ETF가 유행해서 예. 개인 고객들이 정말 많이 산 때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코스닥 150의 목표가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나 아까 EPS나 이런 것들을 좀 구해보려고 해도 참 만만치가 않고 또 상당 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또 실적이나 예상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노하우나 스터디가 좀 돼야 적절하게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코스피가 장기간 뭐 십수년 횡보하다가 예. 한번 단기적으로 점프하고 횡보하다 네. 점프하고 하는 게 지금 한 서너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 이후에 계속 있었는데 점프할 때 보면 기업이익 때문에 점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PER, 밸류에이션 때문에 예. 기대 때문에 올라가고요. 예. 오히려 기업이익이 올라갈 때나 이럴 때는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하는 경향도 꽤 많이 있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레벨업하고 추세가 올라갈 때는 저는 기업이익보다는 오히려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게 상승하더라라는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혹시라도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있는데 예. 네. 시장에 대한 기대, 뭐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혹시라도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낮아지는데 기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물릴 리스크가 있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흐름을 보셔야 될 게 개장 대비해선 지금 낙폭을 조금씩은 축소해내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1.1% 내림세로 5,166선,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 정도까지 많이 약보합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1,148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팔자 포지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9,326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 1,18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8,32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됐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1,16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오늘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601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도 여기서는 417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은행과 호텔, 레스토랑, 레저 쪽,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비철금속,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 전기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은행주가 상승합니다. 강달러와 고금리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인데요. 은행주 내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5.6% 강세로 10만 5,850원, KB금융이 2.6% 오르며 13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신한지주가 1.8% 강세로 8만 5,800원, JB금융지주가 2.2% 강세로 2만 5,700원, 우리금융지주도 1.3% 상승하면서 거래가 3만 650원으로 집계됩니다. 진단과 방역시약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대성미생물이 9.5% 강세, 거래가 7,700원이고요. 수젠텍이 6.1% 오르면서 6,600원, 이글벳이 4%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33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일성 IS가 4.3% 강세 22,850원, 진원생명과학도 6.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05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 어제 전 거래일에 시간의 거래 이어가지고 오늘도 좀 주목받는 분위기인데요. 중동 최대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국내 대표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가운데 이쪽에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AI 관련주 내에서는 아크릴이 14.4% 급등합니다. 거래가 44,400원이고요. 유로핏이 5.1% 강세로 29,700원, 엔젠바이오가 1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0원대 거래되고 있고 랩지노믹스가 4.9% 강세로 1,845원, 스리빌리언까지도 2.6%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5,740원입니다. 반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는 전선주 낙폭이 제일 큽니다. 전선주 보시면 LS가 6.1% 약세, 21만 5천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가온전선이 3%대 내림세로 84,900원, 일진전기가 2.8% 넘게 빠집니다. 65,100원, 대한전선이 3.7% 약세, LS 에코에너지까지도 2.7%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2,200원으로 집계됩니다. 2월의 첫 거래 시장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낙폭 커 보이지만 지금 개장 초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로스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단합니다, 시장. 코스닥은 지금 곧 첫 질문 하면은 플러스로 돌 정도까지 낙폭 줄였고, 인보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한수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시장?
금은도 엄청나게 반등이 나오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케빈 오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아, 그래요?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되게 귀에 걸면 또 귀걸이고 코에 걸면 또 맞아요. 코걸이라는 네, 네. 느낌이 좀 들고는 있는데 네. 그만큼 이게 시장은 다시 간다라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SK 하이닉스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조금 읽어드리자면은 네. 좀 충격적이게 좀 이익 추정치가 좀 높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27년 영업이익이 317조 원 정도. 내년에 예. 네, 예. 내년이죠. 예. 그래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이제 31% 대폭 상향한 부분이고요. 이게 DS 부분에서 거의 279조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OP 마진이 이제 49%면은 거의 뭐 TSMC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좀 반도체 쪽은 워낙 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 상승률 상위 업종을 좀 보자면은 그 에코프로도 굉장히 또 좋고요. 그다음에 네네. 뭐 로봇주도 지금 좀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일부 좀 시세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쪽을 좀 보자면 지금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펩트론이 갑자기 이제 25만 원대까지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미리쿠 3사,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가 모두 다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신고가 뚫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그 미리쿠 3사가 다 가느냐라는 걸 봤을 때 그 주말 사이에 좀 오해들이 좀 많았습니다. 좋은 뉴스는 뭐냐면 어센디스 파마라는 이제 시가총액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외국계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그 장기 지속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좀 루머가 나왔던 게 뭐냐면 스위스 제약사 한국하고 또 다른 유럽 기업이 어센디스 파마에 대한 인수 제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20조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리쿠 3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펩트론은 분무 건조 방식, 그다음에 G2G 멤브레인 방식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스위스 제약 한 곳은 결국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하는데 어디야? 최근에 CT 388 파이프라인 보면 로슈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로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스위스 제약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럽계 같은 경우에는 뭐 노보노가 지금 1개월 제형 어센디스 파마랑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노보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리쿠 3사는 더 그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도 10조 원도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기술력도 있고 괜찮겠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미리쿠 3사도 굉장히 시세가 좀 좋게 나오고는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일주일 제형에서 1개월 제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주말 사이에 이게 일라이릴리가 그 공장 투자에 대한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공장 가동이 주사제 제형이 언제 완공이냐? 2031년에 상업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6년이에요. 그럼 5년 동안 빈 공백이 남아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이거 누가 할 건데? CMO, CDMO. 그러면은 좀 결과 답안지 힌트가 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펩트론 결국에는 뭐 계약이 이번 연도 10월까지 2년 종료인데 그 전에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리쿠 3사가 G2G 바이오랑 랩지노믹스랑 인벤티지. 인벤티지랩. 네, 펩트론. 펩트론. 네, 이렇게 있습니다.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펩트론. 네, 그래요.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예요? 오늘은 네. 저희가 녹십자 웰빙이라는 회사를 좀- 녹십자 네, 웰빙. 네, 웰빙이라는 녹십자 계열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태반 주사제 네. 기반에 대한 좀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반 주사제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죠? 태반 있잖아요. 태반. 그 네. 출산할 때 예. 그 태반을 기증된 거를 정제해서 GMP에서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포함된 펩타이드 아미노산 영양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반 주사를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그 간 기능이나 간 기능. 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태반 주사 맞을 일이 거의 그 수액이나 이렇게 맞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독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수액만 이렇게 맞고 지금 목 나아졌잖아요. 그러게요. 네, 많이 나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난주는 영 뭐 목소리 예. 지금도 기침은 살짝 조금 나와요. 네. 네. 살짝 인분한 기침 같은데 네. 그래서 뭐라고? 방금 이제 감기 아. 있었다고. 네. 예. 그래서 태반 주사제인데 이게 제품명이 라이넥입니다. 네, 라이넥? 라이넥 중심으로 전문의약품 영양주사제랑 천연신약 개발을 통해서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전문의약품 위주 사업은 뭐냐? 메디컬 뉴트리션이고요. 그다음에 톡신이랑 필러 주축을 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력 사업은 이제 태반 주사제랑 영양 주사제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제 라인액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영양 주사제 라인업을 쭉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반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비타민, 미량 원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기증된 태반을 원료를 통해 가지고 GMP 공장에서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액 외에도 면역보조제 GC 이뮨 알파1이나 뭐 아르기닌 같은 것도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라인액이 이게 태반 주사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 정도냐? 75%에서 8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독점적인 지위죠, 이 정도면. 네. 근데 왜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냐면 타사 대비 영양분 농도가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녹십자 엘빙의 라인액을 좀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근육 주사 방식 외에도 정맥 주사 방식으로 고용량 라인업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26년 하반기에 좀 출시를 할 예정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에서 보자면 동사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메디컬 뉴트리션 매출 추월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크게 어떤 제품이 있냐? 필러, 톡신, 스킨 부스터 이쪽을 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러랑 스킨 부스터는 지금 ODM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필러 제조 기업이나 공장 인수를 통해 가지고 자체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톡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달에 이니바이오를 인수를 해가지고 녹십자가 자체 영업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 영업망을 통해 가지고 시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액이 지금은 핵심인데 라인액이 왜 핵심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영양 보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영양분 농도가 기술적으로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태반 주사는 이제 40대에서 50대 갱년기 여성이나 아니면 피로를 겪는 30대에서 50대 갱년기 증상 완화, 그다음에 간 기능 개선 이런 쪽으로 좀 쓰이고는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영양 주사 수요층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에 보자면 영양 주사 시장은 연간 1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액 중심 동사 매출을 보자면 성장이 16.8%였습니다. 그 동기간에 봤을 때는. 그래서 2026년에는 라인액은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맥 주사까지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은 외래 환자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라인액을 수액처럼 맞고 나서 영양 주사를 맞고 나서 그냥 퇴원하는 건데 이게 고용량이 함량이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5mm에서 10mm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입원해 있는 환자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0mm로 갔을 때는 판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판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출시 이후에 한 20년 동안 가격 상승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있었던 게 언제냐면 2021년 한 번뿐이었는데 이때 효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 가격을 올리면 수요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유지하면서 고성장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액이 1,64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73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보자면 1,600억에서 1,700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전망을 저희가 탐방을 가면서 봤을 때 2,000억에서 2,1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가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레버리지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승인하면 진짜 엄청나게
수요가 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환자에 대한 편의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고용량이다 보니까 자주 안 맞아도 되는 그러게요. 편의성이 생기면 판가를 인상하더라도 그 수요에 대한 저항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요즘처럼 이렇게 출산율이 낮네 어쩌네 하는 시절에 뭐 태반 구하는 데는 별로 그건 문제는 네. 없다.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녹십자가 보면은 뭐 녹십자 홀딩스 또 뭐 많잖아요.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 지금 소개하신. 네. 근데 이 주가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전혀 뭐 모멘텀이 없는지 지금 녹십자 웰빙은 오늘 움직입니다만 녹십자가 이제 뭐가 없나요? 딱히 뭐 재료라 할 만한 게. 사실 최근에 쏠림 현상들이 그냥 신약이나 아니면 뭐 글쎄. 플랫폼 기반으로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기존 전통 제약 바이오 업체들 예. 그러니까 뭐 대웅제약, 유한양행 뭐 이런 쪽을 보자면 많이 소외된 거는 사실이죠. 실적은 잘 나오는데. 그래서 플랫폼 기반이 워낙 수급이 좋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그쪽으로 좀 이동했다. 그다음에 경고용이나 뭐 삼천당 제약도 지금 보자면은 뭐 거의 48만 원 오늘도 이러고 있잖아요. 수급이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소외는 된 거는 지금은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적이 하나둘씩 성장해서 급성장 주가가 갑자기 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실적이 올라오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시장에서 또 알아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쉬운 거 가져왔습니다. 쉬운 거.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를 배려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아들어야 될 테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MLCC는 아시잖아요. 그래도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네네. 그래. 그거는 아마 소장님 핸드폰에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MLCC는 좀 아시나요? 깜놀했네. 그래서 예. 최근에 AI가 굉장히 화두다 보니까 AI GPU에 들어가는 MLCC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FCBJ도 저희가 산업 보고서를 좀 쓰려고 하는데 삼성전기가 이걸 잘 만들잖아요. 오늘 MLCC를. 삼성전기 시세 좋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참 타이밍이 아니 그러니까요. 네 뭐 오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저희가 삼성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예. 얼만데. 예. 그래서 네 MLCC 보고서를 좀 써왔고요. 네. 그러니까 MLCC는 뭐냐면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쭉쭉쭉쭉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댐. 네. 댐이 뭐요? 댐이지. 댐. 네. 글쎄. 소양강 댐이지. 네, 댐. 소양강 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는 좀 알아요. 네, 댐이라고 네, 그래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격한 전류 변화에 대응을 해가지고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쭉쭉쭉쭉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최근에 AI 산업 중심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전력들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들 보면은 그리드 형식이 아니고 자체 발전소를 만듭니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송전망을 쫙 깔아가지고 전기 필요하니까 원전에서 가져와 아니면 수력 발전소가 화력 발전소에서 가져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거 그리드 설치할 시간이 없다. 예. 설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옆에다 가스터빈 해가지고 SMR 해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지연에다가 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론이 2029년에는 학습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추론 단계에서는 AI가 스스로 사고를 하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론은 학습보다 더 많은 토큰이 사용되다 보니까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GPU 계산량이 늘어나가지고 소비 전력이 많이 커지게 되는데 추론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해가지고 이제 한 300배에서 800배 정도 더 많은 걸 쓰이게 됩니다. 토큰 생성은 거의 평균적으로 100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AI 트렌드는 고성능 반도체 구조적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많이 쓰이고 전기가 많이 쓰니까 범용 GPU보다 A직으로 넘어가자. 우리 모델에 맞는 걸 쓰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반도체 성능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열 설계 전력, TDP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TDP에 대한 급격한 상승을 동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열 설계 전력은 뭐냐면 AI가 너무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키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열을 발생시킬까? 열은 뭐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져갈까? 이런 게 열 설계 전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양산된 엔비디아 블랙웰부터는 네. 열 설계 전력이 170%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AI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류 변화가 초당 수십억 번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고성능 MLCC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칩이 전류를 끌어다 쓰는 순간 즉각적으로 전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강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뭐냐면 갑자기 전류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댐 수문을 확 여는 거죠. 그럼 물이 쫙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위를 조절하듯 전류가 요동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력을 방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불안정성은 이제 MLCC 고성능에 대한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 추론 시대가 MLCC 산업에서 아까 똑같이 녹십자 열빙하고 P와 Q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AI 서버 모델 엔비디아 GPU 블랙웰 있잖아요. 이게 네. 렉 장비가 있잖아요. 좀 큽니다. 이거 되게 큰 건데 이 랩 장비 하나당 탑재되는 MLCC가 몇 개냐면 40만 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네. 많은 거죠. 근데 일반 서버 렉은 한 대당 이게 한 8만 개 정도 탑재가 되거든요. 근데 40만 개면 뭐 5배 이상 많은 수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예. 여기 들어가는 MLCC가 어느 정도냐면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나? 네, 전기차가 2만 개 정도 됩니다. 오호. 근데 서버렉 하나당 들어가는 게 40만 개면 전기차 20대 분량이고 스마트폰 400대 분량입니다. 예. 이걸 다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데이터 센터 지금 뭐 한 기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 메타, 뭐 진짜 어느 빅테크 기업들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렉이 들어가는 수준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LCC도 다 다릅니다. AI용 MLCC가 있고요. 스마트폰 있고요. 전장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죠. 네. 일반 IT용 제품 대비 평균 판매 가격, 우리가 ASP라고 하는 거죠. ASP가 통상 2배에서 3배 이상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AI용 MLCC는 고용량, 고전화, 고온의 특성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ASP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GB200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실제 데이터 센터들 설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차세대 엔비디아 아키텍처 루빈 같은 경우에도 전력 밀도나 어떻게 보면은 연산 능력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MLCC 초과 공면은 27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본 탑픽 기업은 GIS입니다. 아, 삼성전기가 아니라. 삼성전기도 저희가 탑픽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삼성전기 시간 관계상 제가 GIS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번 3분기에서는 사실 좀 YY 기준으로 좀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방 쪽에서 투자한 게 아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3분기는 YY 기준으로 좀 하긴 했는데 앞으로를 보자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 탑티어 MLCC 기업이죠. 삼성전기. 또 무라타도 있죠. 근데 무라타는 아닌데 삼성전기로부터 10년간 레퍼런스를 확보한 MLCC 장비 기업입니다. 아, GIS가. 네, 여기가 이전에 갑자기 여기 사명 변경을 한번 했었거든요. 뭐였어요? 제가 어제 이거 확인을 했었는데 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네온테크입니다. 여기 네온테크였는데 이게 2000년에 설립돼가지고 MLCC용 절단이랑 장비 자동화를 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3분기 기준으로 전방 쪽에서 캐펙스 투자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3분기에는 조금 YY 기준으로 꺾였지만은 동사는 이제 글로벌 1위 일본 디스코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초정밀 절단 장비를 다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 사이클에서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2025년 발표된 증설 계획이 2026년 이번 연도부터는 실질적인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AI랑 전장용 MLCC 수요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기 공장 가동률이 2026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풀캐파에 근접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 MLCC 초과 수요를 감당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필리핀 쪽에 10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로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GIS는 2021년 삼성전기가 중국 텐진 신공장에다가 그때 MLCC 절단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텐진에서 증명된 동사의 장비 레퍼런스로 인해 가지고 네. 만약에 이번 증설 사이클에서도 수주 영선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절단 장비 써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장 증설 스케줄상 건물이 올라가고 장비가 입고되는 거잖아요. 이건 반도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입고되는 시점이 주가 모멘텀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25년 11월, 작년 11월에 자회사 GIS를 흡수합병하면서 절단, 검사, 자동화, 일체형 설비를 좀 내재화했기 때문에 원가나 납기 측면에서는 좀 삼성전기 증설에 대한 수혜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나가지고 뭐 그냥 괜찮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네. 예.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는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예, 그냥. 저희는 항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MLCC도 그냥 보고서를 쭉 보시고 네. 제가 항상 이게 저희는 그냥 공부하면서 이거를 그냥 시장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 보고서 보시면 진짜 한 10장 되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매수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항상 공부해라. 하셨으면 예.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도 삼성전기 썼거든요. 네. 네. 또 다음 주에 FCBJ 쓰려고 하는데 이게 그 단독으로 금요일날 나왔더라고요. 그게 예. 엔비디아 공급하는 게. 아. 그래서 저희가 그거 예상을 뇌피셜로 예상을 네. 해가지고 FCBJ 쪽을 쓰자. 네. 저희가 뭐 엔비디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그거를. 네, FCBJ 쓰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한번 또 저희가 FCBJ 쪽도 산업 보고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이 괜찮고 또 현대차그룹주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고 반도체 쪽은 아직은 좀 하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낙폭도 줄여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러네요. 오늘 장중에 몇 차례 이 롤러코스터를 탈지도 모르겠네요. 네, 변동성이 큽니다. 뭐 외국인들은 숫자만 봐서는 거래소 팔면서 화력을 코스닥 쪽에 집중하는 느낌? 네.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 쪽에서 많이 사고. 네,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